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덧니가 빠질까 말까한 7살 꼬마가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의 CEO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이 사회의 삼엄한 감시와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친척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말이죠. 서기 540년, 신라라는 거대 기업의 왕좌에 앉은 소년, 바로 진흥왕 삼맥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전성기의 군주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시나요? 수천 킬로미터의 영토를 넓히고 한강 유역을 손에 넣어 부동산 대박을 터뜨린 이 정복군주가 43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관을 벗어던지고 머리를 깎은 채 승복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법복을 입고 스스로 법운이라 칭하며 절로 들어간 그의 뒷모습은 과연 승리자의 여유였을까요?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정복전쟁 끝에 찾아온 지독한 허무함이었을까요? 화려한 금관 뒤에 숨겨진 거구의 정복자, 그가 흘린 고독한 눈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충격적 스캔들, 동맹국의 뒤통수를 친 한강유역 M&A의 전말.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욕먹는 게 배신공시죠. 120년 넘게 이어온 나제 동맹, 즉 백제와 신라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단칼에 베어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551년 백제의 성왕과 진흥왕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쳐서 한강을 되찾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하지만 진흥왕은 계산기를 아주 두껍게 두드리고 있었죠. 백제 성왕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 될 팔자였나 보네요. 진흥왕은 백제가 고구려와 싸워 지쳐있는 틈을 타 백제가 탈환한 한강 하류 지역을 군사력으로 쓱 낚아채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동창업자가 밤새 개발해놓은 기술을 혼자 법인 등록하고 독차지한 셈이죠. 성왕 입장에선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분노한 성왕이 관산성으로 쳐들어왔다가 전사하면서 두 나라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진흥왕의 이 선택은 냉혹한 경영자의 M&A였을까요? 아니면 대업을 위한 불가피한 악역이었을까요? 당시의 긴장감을 느껴보세요. 성왕의 전령이 신라 진영에 도착해 어찌 맹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느냐라고 사유할 때 진흥왕은 무심하게 지도를 내려다보며 천하는 힘 있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을조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기행 혹은 광기, 산꼭대기에 박제된 인증샷, 순수비의 정복로드.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램에 맛집 가면 인증샷 남기시죠? 진흥왕은 그 인증샷을 무려 거대한 돌덩이에 새겨서 산꼭대기에 박아버렸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정복지를 순찰하며 세운 이 비석들은 진흥왕의 영토 확장 야망 그 자체인 셈이죠. 현재의 지명과 함께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우선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 비봉에 있던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 보존 중이죠. 한강 유역을 완전히 먹어치우고 여기는 이제 내 땅이다 라고 선포한 승리자의 포효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창녕의 창녕신라 진흥왕 척경비입니다. 비화가야를 정복하고 세운 것인데 여기엔 왕을 수행한 신하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나랑 같이 고생한 팀원들 명단이다 라고 자랑하는 셈이죠. 함경남도 이원군에 있는 마운영비와 함주군에 있는 황초령비는 또 어떻습니까? 신라의 군하가 저 멀리 함경도 북끝까지 닿았다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단양신라 적성비는 정복지의 민심을 다독이는 용도였죠. 신라에 충성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달콤한 유혹이 적혀 있습니다. 왕이 직접 험준한 산맹을 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간다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최전방 GOP마다 자기 이름 새긴 비석 세우러 다니는 기행인데 이게 단순한 과시였을까요? 아니면 언제 뺏길지 모르는 영토에 대한 불안함이 낳은 집착이었을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적 고뇌와 사랑, 미실과의 로맨스, 역사인가 항설인가? 진흥왕 하면 떠오르는 이름, 미실을 빼놓을 수 없죠. 드라마나 소설 속 미실은 진흥왕을 유혹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판모파탈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랑세계에 기록된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치증극이 아닙니다. 진흥왕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고독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실은 원하로서 화랑을 통솔하는 정치적 파트너이자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안식처였다고 하죠. 물론 화랑세기 자체가 진위 논란이 있는 사료이기에 미실과의 사랑은 항설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진흥왕은 미실을 곁에 두고 국정을 논의했으며 그녀가 낳은 아이들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왕비 사도왕후와의 관계가 냉랭했다는 점을 보면 진흥왕은 평생 정복전쟁의 피냄새를 씻어줄 진짜 사랑을 갈구했던 로맨티시스트였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의 밥도보다 너의 한마디가 더 따뜻하구나 라고 미실의 손을 잡으며 고백했을 법한 그 장면, 여러분의 가슴에도 울림이 있으신가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BTS가 있다면 1500년 전 신라에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진흥왕은 영리한 CEO였습니다. 혈기왕성한 10대 청소년들이 사고치지 않게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잘생긴 귀족 자제들을 모아 화장을 시키고 산천을 유람하며 요래하게 했습니다. 애들 노는데 왜 나라 돈을 쓰냐는 반발도 있었겠지만 진흥왕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충성심 강한 팬덤을 군대로 치환하는 시스템이었죠.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무장한 이 꽃미남 군단은 신라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문화와 군사력을 결합한 K방산의 시초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아이돌에 열광하는 걸 보며 혀를 차셨다면 진흥왕의 이 해안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의 에너지를 국가의 에너지로 바꾼 기막힌 전략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흙먼지를 뒤집어 쓴 화랑의 얼굴을 닦아주며 진흥왕이 너희가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다 라고 격려할 때 그 소년들의 눈빛이 얼마나 빛났을지 상상해 보세요. 진흥왕과 백제 성왕 두 남자의 선택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진흥왕은 실리를 택했고 성왕은 명분을 택했습니다. 성왕은 신라의 배신의 격분에 아들까지 말렸음에도 직접 군사를 몰고 관산성으로 향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신라의 복병에 걸려 왕의 목이 잘리는 수모를 당했으니까요. 반면 진흥왕은 승리했지만 평생 배신자라는 딱지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죠. 성왕은 백제의 중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감정적인 선택을 했다면 진흥왕은 냉철하게 신라의 생존과 팽창만을 생각했습니다. 정복군주의 화려한 업적 뒤에는 동맹을 배신하고 형제 같은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도덕적 부채감이 늘 따라다녔을 겁니다. 성왕의 목이 신라 궁궐계단 밑에 묻혔다는 항서를 들었을 때 진흥왕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며 몸서리쳤을까요? 진흥왕이 왜 그렇게 한강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단순히 땅이 넓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강은 중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이자 무역항이었습니다. 한강을 차지했다는 건 고구려와 백제를 거치지 않고 중국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수입 수출권을 독점했다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천국제공항을 동시에 손에 넣은 셈이죠. 진흥왕 이후 신라의 국고는 중국과의 무역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당항성을 건설하고 해상 무역로를 확보하면서 신라는 은둔의 왕국에서 글로벌 무역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던 진흥왕, 그는 단순히 칼을 잘 쓰는 장군이 아니라 환율과 물류를 아는 천재적인 경제 전략가였습니다. 한강의 물줄기가 비단으로 변해 쏟아지는구나라며 기뻐했을 그의 안목이 신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진흥왕은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해 불교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도입합니다. 자신을 전륜 성왕이라고, 즉 세상을 다스리는 완벽한 불교 군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이나 미션 비전을 선포하며 직원들을 하나로 묶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황룡사를 짓고 거대한 불상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부처님이 보호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프라이드를 심어준 거죠. 이 사회적 영향력은 신라가 이후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근간이 됩니다. 정치는 칼로 하지만 지배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진흥왕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황룡사 9층 석탑을 바라보며 진흥왕은 이 탑이 무너지지 않는 한 신라는 영원하리라 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진흥왕의 화려한 업적 뒤에는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남이었던 동륜태자는 아버지가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록에는 개에게 몰려 죽었다거나 보신각 담을 넘다 죽었다는 등 항설이 분분하지만 권력의 핵심에서 벌어진 암투의 희생양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왕비 사도 부인은 미실과 권력 다툼을 벌이며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했죠. 진흥왕이 말년에 출가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식의 죽음과 가족 간의 갈등을 지켜보며 느낀 회한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천하를 얻었을 때 내 자식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군주의 탄식, 여러분도 인생의 정점에서 가족과의 소원함 때문에 가슴 아파 본 적 없으신가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손을 잡고 완히 흘린 눈물은 제국의 어떤 금관보다도 무거웠을 겁니다. 562년 진흥왕은 마침내 대가야를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사부와 사다함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특히 16살 소년이었던 사다함이 선봉에 서서 대가야를 몰아붙이는 장면은 영화보다도 드라마틱합니다. 진흥왕은 이들을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진흥왕은 정복한 가야의 귀족들을 신라 중앙귀족으로 과감히 편입시킵니다. 너희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신라의 구성원이다라는 포용칭책을 펼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인수합병한 회사의 인재들을 자르지 않고 핵심 부서에 배치한 셈입니다. 이 덕분에 가야 출신의 김유신 같은 영웅이 신라에서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가야의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소리는 변해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을 진흥왕의 포용력이 신라를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 비봉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를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을 보면 진흥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짐은 만 빅성을 보살피고 돌을 닦아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 한다. 단순히 땅 자랑이 아닙니다. 비석 속에는 정복지에 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겠다는 구체적인 통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는 설득의 메시지였죠. 이 비석들은 진흥왕이 칼로 영토를 넓힌 뒤 붓으로 민심을 굳혔다는 증거입니다.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비석 앞에 선 진흥왕은 수천 년 뒤에 우리와 대화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진흥왕이 현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구글이나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였을 겁니다. 그는 데이터, 지리적 요충지를 중시했고 인재, 화랑을 육성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낮의 동맹 결렬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강이라는 핵심 자산을 확보하는 과감한 베팅을 할 줄 아는 승부사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리더였던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명상과 종교, 불교를 통해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마인드 컨트롤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명상을 하며 오늘의 전략을 세우는 진흥왕의 모습, 영락없는 인류 CEO의 모습이죠. 전성기를 구가하던 진흥왕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43이면 요즘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죠. 그는 왕관을 벗고 법운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되어 흑룡사로 들어갑니다. 아내 사도왕후도 비구니가 되어 그 길을 함께하죠. 왜 그랬을까요? 피로 세운 제국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웠던 걸까요? 그는 절에서 향을 피우며 자신이 죽인 적군과 아군의 넋을 기렸다고 합니다. 제국의 군주에서 이름 없는 수행자로 돌아간 그의 마지막 1년은 인생의 모든 화려함이 한낱 구름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듯합니다. 차가운 절방에서 홀로 죽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정복했던 수많은 성과 비석들을 떠올렸을까요? 구독, 좋아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진흥왕이 닦아놓은 영토와 시스템은 훗날 김춘추와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완벽한 밑거름이 됩니다. 한강 요역으로 통해 유입된 선진 문물, 화랑이라는 인재 양성소, 불교라는 정신적 통합. 진흥왕은 당대에는 통일을 보지 못했지만 통일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들을 맞추고 떠난 설계자였습니다. 그가 넓힌 영토는 단순히 지도상의 면적이 아니라 신라 백성들의 세계관을 넓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대륙과 소통하는 거대한 주역이다 라는 자신감, 그것이 진흥왕이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어쩌면 1500년 전 그 남자의 진념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뒤로 미뤄두었던 기본적인 정보를 짚어볼까요? 진흥왕은 534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지증왕의 아들이자 버풍왕의 동생인 입종 갈문왕이고 어머니는 버풍왕의 딸 지소부인입니다. 즉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태어난 근친혼의 산물이었습니다. 7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수렴청정을 하며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무서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왕은 18살이 되자마자 직접 통치를 시작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태생부터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흙수저 아닌 금수저의 고군분투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지도를 보며 이 땅을 다 얻겠다고 다짐했던 소년의 눈빛을 상상해보세요. 진흥왕은 576년 버복을 입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주 서학동에 있는 진흥왕릉으로 전해집니다. 화려한 장식도 거대한 석상도 없는 소박한 둥근 무덤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정복자의 끝이고는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오히려 더 장엄하게 느껴집니다. 더 넓은 땅을 가졌을 때 결국 내가 누울 곳은 이 작은 흙더미 한 줌뿐이다. 진흥왕은 자신의 무덤을 통해 우리 시니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셨나요? 후회 없이 사랑하셨나요? 그럼 이제 그만 평온해지셔도 됩니다. 거구의 왕 신라의 심장 진흥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나만의 순수비 하나쯤은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